어머니, 이건 다 회사를 위한 거예요. 문규야! 차가운 겨울 바다가 여자를 삼켰어요. 그 시각 근처에서 통발을 걷고 있던 재원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재원은 점퍼를 벗어던졌어요. 할머니한테 또 혼나겠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발 죽으면 안 돼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사 회장 이금자는 오늘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 안전사고 제로 기록 10년 달성이었죠. 대형 컨벤션홀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직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금자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전수칙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 앉은 한 인부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진짜 다르시다니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야. 옆에 앉은 나이 지긋한 인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른 회사 같으면 안전모 하나 아끼려고 난리인데 우리 회장님은 현장 올 때마다 장비부터 확인하시잖아. 금자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인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들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게 금자에게는 그 어떤 이익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홀 뒤편 부회장 최문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안전에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인지, 그 돈으로 회사를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었는지 계산하고 있었죠. 문규의 눈에는 저 박수와 감동이 그저 비효율로만 보였습니다. 사흘 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건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었어요. 문규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금자 회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문규 부회장. 사람을 지키는 게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건 이상론입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문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자르면 회사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일부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이사도 있었죠. 문규 부회장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자는 그 눈빛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사회 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이도식 전무가 조카인 문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도식은 금자 회장의 남동생이었지만 회사 경영권을 누나에게 빼앗겼다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회장님, 누나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비용들만 줄여도 회사 이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도식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안전 예산만 30%만 줄여도 수백억입니다. 그 돈이면 신규 사업 2개는 시작할 수 있어요. 문규는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이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가 회장이었어야 했는데. 아버지 회사를 누나가 가져갔잖습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규는 외삼촌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선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문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금자는 서재에서 현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안경 너머로 빼곡한 숫자들을 확인하던 금자가 아들을 보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금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규가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동해안 쪽에 새 리조트 개발 부지가 있는데 어머니도 좀 쉬실 겸 바다라도 보고 오시죠. 1박 2일이면 됩니다. 금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주 일정이 빡빡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 그러자꾸나. 문규야, 고맙다. 문규는 짧게 대답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금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들과 대화가 업무로만 채워졌는데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간다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금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 제안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요. 출발 당일 아침 비서가 금자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월요일 오전에 주주총회 준비 회의가 있으신데요. 부회장님과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금자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화요일로 미뤄주세요. 아들과의 시간이 우선입니다. 비서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금자 회장이 업무 일정을 미루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금자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있어야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문규의 손에는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조수석에 앉은 금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모른 채 창밖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랑 여행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20살 때 제주도 갔던 게 마지막이었나? 문규는 대답 대신 차량 오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건설업계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뉴스를 듣던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자르면 회사가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보네. 결국 사람이 회사를 만드는 건데. 문규의 핸들 잡은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바뀌지 않을 거였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구조조정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규야, 라디오 좀 꺼라. 여행 왔는데 이런 소리 듣기 싫구나. 문규는 말없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3시간을 달려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포구 마을은 한적했고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갈매기들이 방파제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민박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숙소 주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기상특보가 떠 있었어요.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답니다. 파도가 높아지니까 이 날씨에 방파제는 위험하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매년 이맘때 사고 나는 사람들 있거든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문규는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도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뒤처리 준비 잘해두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문규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에 짐을 푼 금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방파제 위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문규야, 바다가 참 좋구나. 오길 잘했어.
문규는 어머니 뒤에 서서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방파제 끝에서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문규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금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함께 여행 온 이 아들이 지금 자신의 마지막 날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 겨울 바다가 곧 자신의 무덤이 될 거라는 사실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에는 싱싱한 회와 매운탕이 올라와 있었어요. 겨울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이라 그런지 비린내 하나 없이 신선했습니다. 어머니, 한잔 하시죠. 문규가 소주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조금 의아했어요. 평소 문규는 어머니 앞에서 술을 권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금자가 잔을 내밀자 문규가 따라주었습니다. 소주가 작은 잔을 가득 채웠어요. 문규는 자신의 잔도 채우고 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래, 건배하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지만 문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문규는 금자가 마시는 것만 보고 잔을 내려두었습니다. 금자는 회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참 다정하구나. 언제 이렇게 어미한테 술을 따라줬니? 문규는 대답 대신 또 어머니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금자는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따르지 마라. 나 술 약한 거 알잖니? 오늘 하루쯤은 괜찮으시잖아요. 내일 푹 쉬시면 되니까요. 문규의 말에 금자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점점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금자가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규야,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건설 현장에 데리고 다녔잖니. 안전 못 쓰고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문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금자는 회상에 잠긴 듯 계속 말했어요. 그때 넌 현장 아저씨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안전 규칙도 열심히 외웠었지. 그렇게 엄마 따라 건설 현장 다니더니 이젠 제 몫을 톡톡히 하는구나.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금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규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금자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문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규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어요. 이도식 외삼촌의 문자였습니다. 잊지 마라. 이건 다 회사를 위해서야. 문규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잔을 들어 단숨에 술을 들이키려다 다시 내려뒀어요. 금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규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TV에서는 태풍 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방파제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바람 쐬러 나가실래요? 금자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밤에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래서 더 좋죠. 답답한 것도 날리고요. 잠깐만 다녀오시죠.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함께 가자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럼 옷 좀 두껍게 입어야겠구나.
금자는 옷장에서 두꺼운 퍼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무거운 코트였지만 따뜻했어요. 가자. 두 사람은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밤바다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바람이 금자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시원해서 좋다. 역시 바다 바람은 다르구나. 금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규는 대답 없이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어요. 금자가 뒤따라왔습니다. 방파제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죠. 방파제에 올라선 금자가 말했습니다. 문규야, 너 어렸을 때 바다 무서워했잖아. 파도만 봐도 내 뒤에 숨곤 했는데 이제 괜찮아졌나 보구나. 문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규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 안에서 땀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바다는 넓고 어두웠어요. 달빛도 없는 밤이라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만이 끊임없이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죠. 금자는 난간에 손을 얹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말 시원하다. 오길 잘했어. 문규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응? 회사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금자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문규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여행 왔는데 무슨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문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식으론 우리 회사가 더 커질 수 없어요. 이대로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규야,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문규야, 좋은 날이니 우리 회사 얘긴 그만하자. 금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문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금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느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낯선 무언가를. 그건 간절함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차갑고 더 단호한 무언가였어요. 금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규야, 너 지금.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회사를 위해서예요. 문규의 손이 금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금자의 몸이 뒤로 휘청였어요. 문규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밀었습니다. 문규야. 금자의 비명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중력이 금자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퍼코트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 바다가 금자를 삼켰습니다. 첨벙. 파도 소리에 묻혀 작은 물소리가 났습니다. 방파제 위에 혼자 남은 문규는 숨을 헐떡이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잠시 보였지만 금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만이 계속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죠. 차가운 바닷물이 금자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입과 코로 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금자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으려 했지만 놀람 때문에 이미 물을 들이마신 뒤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금자는 팔다리를 움직여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녁에 마신 술 때문인지 팔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술로는 끄떡없었는데 오늘따라 온몸이 무겁고 나른했어요. 무엇보다 문제는 퍼코트였습니다.
두꺼운 코트가 순식간에 물을 머금었어요. 처음엔 따뜻함을 주던 그 무게가 이제는 금자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에 젖은 천이 팔다리를 감싸며 움직임을 방해했어요. 금자는 필사적으로 코트 단추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손가락에 힘을 주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차가운 물 때문에 손가락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추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벗어야 해. 이걸 벗어야. 금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폐가 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몸이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 했지만 들이마시는 건 공기가 아니라 차가운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거세진 파도가 금자의 머리 위를 덮쳤어요. 겨우 수면 가까이 올라가던 금자는 다시 깊은 곳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귓속으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우우하는 파도 소리가 들렸는데 점점 그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쿵쾅, 쿵쾅, 점점 빨라지는 심장 소리. 금자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수면이 어디인지도 이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희미한 불빛이 아득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손을 뻗어봤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했어요. 처음엔 검은색이었던 바다가 이제는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금자는 알았어요.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자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웃던 그들의 모습. 금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던 그 사람들. 회장님, 저희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인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작년 겨울 대형 공사를 무사히 마쳤을 때였어요. 금자는 현장 인부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었죠. 그때 한 나이 든 인부가 금자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무사히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바닷물 속에서는 눈물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생계를.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어요. 문규야, 너는 왜? 금자의 의식 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파제에서 자신을 밀어낸 그 순간의 문규. 차가웠던 그 눈빛. 금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팔다리를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금자는 서서히 바닥을 향해 가라앉았습니다. 퍼코트가 물을 가득 머금은 채 몸을 끌어당겼어요. 물속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요함만이 금자를 감쌌습니다. 금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파제 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규는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민박집에 들러 짐도 급하게 다 챙겨서 나왔죠.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앞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사고야. 이건 사고야. 문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건 사고였어. 태풍 전야에 방파제에 올라갔다가 실족한 거야. 자신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던 거야. 문규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고 이도식이 받았어요. 됐습니까? 네.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진정하십시오. 이건 사고입니다. 태풍 전야의 실족 사고.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내가 모든 걸 처리해 놓을 테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규는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던졌어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어촌마을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100m에 비친 바다는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문규의 귓속에서는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이. 문규야. 문규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었어요. 요란한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문규의 손은 계속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금자의 몸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테트라포드였어요.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죠. 금자의 몸이 그 사이에 걸렸습니다. 퍼코트의 단추가 테트라포드의 틈에 걸린 거예요. 덕분에 금자는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눈을 감은 채 물속에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금자가 바다에 빠지기 전 그 동네에 사는 박재원은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고, 할미가 깜빡했다. 어서 통발 걷고 와라. 태풍 오기 전에. 내일이면 너무 위험해서 못 나간다. 17살 재원은 이미 저녁을 먹고 쉬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날씨를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내일 태풍이 오면 며칠은 바다에 나갈 수 없을 거였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재원은 두꺼운 비옷을 걸치고 장갑을 꼈습니다. 손전등과 통발을 거들 도구를 챙겼어요. 문을 나서는 재원의 등 뒤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라. 파도 높으니까 방파제 가까이는 가지 말고. 네. 재원은 익숙한 길을 따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재원에게 이 길은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재원은 개의치 않았어요. 통발은 방파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은 방파제 옆 계단을 내려가 물가에 섰어요. 손전등을 켜고 통발줄을 찾았습니다. 있네. 재원은 줄을 잡고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통발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오늘은 게 몇 마리와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할머니 반찬거리로는 충분했어요. 통발을 걷는 재원의 귀에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태풍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파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겠다. 재원이 2번째 통발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방파제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재원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방파제 위에 2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 같았고 다른 한 명은 남자 같았어요. 둘 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누가 방파제에. 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광객들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이 마을에 가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위험한 곳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죠. 재원은 다시 통발에 집중했습니다. 3번째 통발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방파제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두 사람은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멈춰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재원은 멀리서라 정확히는 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내려오지. 저기 위험한데. 재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문규야.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지만 재원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그건 두려움과 놀람이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재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발줄을 당기던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재원은 고개를 확 들어 방파제를 봤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만 혼자 서 있었어요. 뭐지? 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난간 너머를 내려다보더니 급하게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방파제를 내려와 주차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재원은 그 장면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가 밀었어. 분명히 밀었어. 재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어요. 곧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주변이 환해졌죠. 재원은 본능적으로 그 차를 똑바로 봤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뒷번호 몇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8, 아니 3489. 재원은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차는 빠르게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재원은 방파제 아래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물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빠졌다. 재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물속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에 거센 파도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재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저 파도 속으로 뛰어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죠.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재원아, 바다는 무섭고 위험한 곳이다. 하지만 바다에 사는 우리는 바다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사람을 보면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한다. 그게 바다에 사는 사람의 도리란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해녀였어요.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도 날이 좋은 날이면 물질을 하러 나가곤 해죠. 할머니에게 바다를 배운 재원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재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통발줄이 떨렸어요. 지금 안 뛰어들면 저 사람은 죽는다. 재원은 결심했습니다. 통발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아이씨, 진짜 추운데. 재원은 점퍼를 벗어던졌습니다. 물에 젖으면 무거워질 거였어요. 신발도 벗었습니다. 양말까지 벗어던졌죠. 할머니한테 또 혼나겠네. 재원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항상 당부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재원은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방파제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마지막 계단에서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퍼덕.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겨울 바다의 물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어요. 재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재원은 손으로 주변을 더듬으며 헤엄쳤어요. 파도가 재원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거센 파도가 재원을 방파제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재원은 물속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재원은 다시 헤엄쳐 나갔습니다. 여자가 떨어진 곳은 방파제 끝쪽
테트라포드가 쌓여 있는 그 근처였습니다. 재원은 그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폐가 아팠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또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파도였어요. 재원의 몸이 물속으로 깊이 잠겼습니다. 재원은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저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재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테트라포드 근처에서 뭔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무언가. 옷 같았습니다. 재원은 그쪽으로 헤엄쳤습니다. 가까이 가자 보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두꺼운 퍼코트를 입은 여자가 물속에 떠 있었어요. 찾았다. 재원은 재빨리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여자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무거웠어요. 퍼코트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여자의 몸이 거의 가라앉을 뻔했어요. 테트라포드에 걸려 있지 않았다면 이미 깊은 곳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재원은 한 손으로 여자를 잡고 다른 손으로 테트라포드를 움켜쥐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손에 닿았어요. 거칠고 차갑습니다. 놓치면 안 돼. 절대로. 재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여자를 끌어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세 번째 파도가 덮쳤습니다. 재원의 입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재원은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파도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재원은 있는 힘을 다해 여자를 끌었습니다. 테트라포드를 딛고 조금씩 육지 쪽으로 이동했어요. 재원의 어깨가 테트라포드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아마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재원은 계속 헤엄쳤습니다. 한 팔로는 여자를 꼭 붙잡고 다른 팔로는 물을 저었어요. 다리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발에 바닥이 닿았습니다. 얕은 곳까지 온 거예요. 재원은 여자를 끌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육지에 닿는 순간 재원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은 여자를 바닥에 눕혔어요.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죽지 마세요. 제발.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원은 바닥에 누운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재원은 여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재원의 손도 너무 차가워서 느낌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여자의 입 가까이 대봤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재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재원을 데리고 해양 안전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때 심폐소생술을 배웠었습니다. 그래, 심폐소생술. 할 수 있어. 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퍼코트 단추를 풀었습니다. 젖은 코트는 무겁고 뻣뻣했어요. 간신히 단추를 풀고 코트를 벌렸습니다. 재원은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포겠습니다. 교육받을 때 배운 자세였어요. 여자의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 재원은 힘을 주어 눌렀습니다. 가슴이 움푹 들어갔어요. 둘. 다시 눌렀습니다. 재원의 팔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셋. 재원은 계속 눌렀습니다. 교육에서는 30번을 누르라고 했어요.
재원은 숫자를 세며 계속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28, 29, 30. 30번을 세고 나자 재원은 여자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도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코를 막고 입에 입을 대려는 순간 재원은 망설였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재원은 여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자의 가슴이 부풀었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숨을 쉬지 않았어요. 재원은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절박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8, 29, 30. 다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죽지 마세요. 제발.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재원의 팔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더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8, 29, 30. 세 번째 인공호흡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윽. 여자의 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였어요. 재원은 얼른 여자의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콸콸콸. 바닷물이었습니다. 여자는 기침을 하며 계속 물을 토해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살았다. 살았어. 재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물을 토해내며 기침을 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거였어요. 집으로 데려가야 해. 재원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일어섰습니다. 재원은 여자를 업으려 했습니다. 등에 엎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여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여자를 업고 일어섰습니다. 무거웠어요. 퍼코트가 물을 머금고 있어서 더 무거웠습니다. 재원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집까지 갈 수 있어. 재원은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500m쯤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재원은 계속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쁘고 불규칙했지만 적어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00m쯤 걸었을 때 재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하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재원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았어요. 조금만 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200m쯤 더 갔을 때 재원은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휴. 재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둘 다 위험했습니다. 재원은 다시 일어섰어요. 이번엔 여자를 더 높이 업었습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 100m를 걸었습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재원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원은 문을 발로 두드렸어요. 손은 여자를 잡고 있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조금 더 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재원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원은 온몸이 젖어 있었고 등에는 의식을 잃은 여자를 업고 있었어요. 재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빨랐어요. 즉시 문을 활짝 열고 재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재원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진 방이었습니다. 재원은 여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옆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자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고 숨을 확인했어요. 여자의 젖은 옷과 퍼코트를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다에서 건진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짧고 낮았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파제에서 떨어졌어요. 누가 밀어서?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빨리 움직였어요. 너는 옷부터 갈아입어라. 얼어 죽겠다. 할머니는 방 안쪽 장롱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젖은 퍼코트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재원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할머니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른 방을 나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른 옷을 입으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여자를 담요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모두 벗겨서 옆에 쌓아두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 살았다. 숨 쉬고 있어.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봤어요. 잘했다, 재원아.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재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재원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자를 따뜻한 방에 눕히고 나서 재원을 불렀습니다. 재원아, 부엌에 가서 생강차 끓여와라. 빨리. 재원은 얼른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자의 상태를 계속 살폈어요. 맥박은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숨도 고르지 못했지만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자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짧게 신음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봤었어요. 바다에 빠졌다 건진 사람들은 대부분 폐렴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에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는 거였어요. 재원이 생강차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여자의 입에 차를 조금씩 흘려 넣었어요. 여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삼켰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병원 가면 다시 죽을 거다, 이 여자. 네. 재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재원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봤지?
이 여자를 밀어서 빠뜨린 사람. 네, 봤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병원에 가면 소문이 퍼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게 돼. 그럼 이 여자는 진짜로 죽을 게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바다 사고를 보며 터득한 직감이었어요. 사람이 바다에 일부러 빠뜨려지는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죠. 재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할머니는 벽장에서 약초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면서 할머니는 민간요법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감기나 염증에 좋은 약초들이었습니다. 부엌 가서 물 끓여라. 이 약초를 다릴 거다. 재원은 얼른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여자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열은 점점 더 올랐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재원은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여자의 이마와 목에 올려놓았어요. 수건이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찬물에 적셔서 올려놓았죠. 계속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달인 약초물을 조금씩 여자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여자는 잠깐씩 의식이 돌아오는지 약을 삼켰습니다. 바다가 살린 목숨 함부로 버리지 마시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재원은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여자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낮이 되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재원은 졸면서도 물수건을 갈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약초를 계속 다려서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시야에 낡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가슴이 아팠어요. 정신 차렸구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나이 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금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내 집이지. 죽을 뻔한 당신을 내 손자가 바다에서 건졌어. 바다.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방파제, 문규, 밀림, 차가운 바닷물. 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규가 날 이미 일어난 일 곱씹지 마시게나. 속상하기만 하지.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건넸어요. 일단 이것부터 마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어요. 물을 마시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금자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깨어나셨네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건가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재원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방파제에서 봤어요. 그 남자가 당신을 밀어서. 금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이 낯선 소년이 자신을 구해준 겁니다. 할머니가 TV를 켰습니다. 이것 좀 봐라.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건설사 이금자 회장이 동해안 방파제에서 실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문규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픕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문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금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눈물이, 저 슬픔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문규는 직접 자신을 밀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슬퍼하는 아들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저 거짓말쟁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이금자 회장은 평소 사람 중심 경영으로 유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금자의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자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다 다시 쓰러질 뻔했어요. 재원이 얼른 붙잡았습니다. 아직 안 돼요. 놔줘요. 회사에 가야 한다고요. 저놈한테 회사를 맡길 순 없어요. 금자는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금자의 어깨를 눌렀어요. 노인의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다시 죽는다고 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금자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지금 복귀하면 문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휴대전화 있습니까? 금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재원을 봤어요. 가져와. 재원은 밖으로 나갔다가 금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왔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방수 기능이 있어서 작동했어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열었습니다. 한 번호를 눌렀어요.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계약한 변호사였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회장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람이 역력했어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바로. 안 돼요. 지금은 복귀하면 안 됩니다. 금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문규 부회장이 내 아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제 어미까지 죽이려 했으니까요. 지금 복귀하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개월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확인하세요. 문규가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도식 전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안전은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연락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3개월. 그 시간 동안 문규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모든 걸 바로잡을 겁니다. 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이세요? 뉴스 속에 나왔던 사람인지 물었죠. 금자는 재원을 봤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정체를 몰랐어요. 하지만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니까요. 제 이름은 이금자입니다. 방금 뉴스에 나온 건설사 회장이에요.
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회장님이라고요? 네, 내가 구한 사람이 회장님이라니. 놀랐죠? 금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끄덕였어요. 걱정 마. 우리는 입이 무겁다. 금자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당장 갈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금자에게는 이곳 외에는 지낼 곳이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려고? 방 안에만 있으면 여기 누가 있는지도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를 걸세. 고맙습니다, 어르신. 재원이 너도 입 단속 단단히 하고. 네, 할머니. 세 사람 사이에 묵시적인 동맹이 형성됐어요. 그날 밤 금자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가 자신을 죽일 뻔했지만 동시에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 순간 그들은 방심할 거야.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걸려있는 퍼코트를 봤어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코트였어요. 물에 젖었을 때의 무게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던 그 무게. 금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복수할 거예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냉철한 증명으로. 문규가 회사를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금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촌 마을에 은신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켰어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공시를 확인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라진 뒤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봤어요. 첫 번째 뉴스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금자는 태블릿으로 생중계되는 장례식을 봤어요.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들, 정치인들, 오랜 거래처 사람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에는 금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 걸려 있었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금자는 자신의 영정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문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이 회사를, 직원 한 분 한 분을 지키겠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문규의 추도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금자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눈물도 저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문규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 올라왔어요. 최문규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취임. 금자는 공시를 읽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회장이 사망했으니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규가 이걸 노렸다는 걸. 어머니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일주일 뒤 두 번째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 단행. 금자는 공시 내용을 천천히 읽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사 인력 20% 감축. 지역 사무소 통폐합. 현장 안전관리 조직 축소.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규가 드디어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을.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종 경제 매체에서 이 소식을 다뤘어요. 고인의 뜻과 달라. 이금자 회장의 사람 중심 경영 폐기되나. 경영 효율화인가, 졸속 구조 조정인가. 기사를 읽는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사도 보였어요. 적자 탈출의 기회. 건설업계, 이금자 회장 사후 경영 쇄신 주목. 주가 상승세. 투자자들, 경영 효율화 기대. 시장은 문규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는 좋은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금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 자료 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는 확보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곧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금자는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20년 근속 직원들이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모두 해고 대상이었습니다. 금자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전관리부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가 50명에서 25명으로 감축됐어요. 금자는 보고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버렸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회사 소식을 추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부 추락 사고, 안전 장비 미비 논란. 금자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보였어요. 현장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담요로 덮인 무언가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50대 인부가 10층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했어요. 안전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낡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인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어요. 금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뒤 그 인부의 가족들이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금자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50대 여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인부의 아내였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20년 넘게 이 회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 없이. 그런데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금자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안전 장비 제대로 갖춰주셨고 현장 점검도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는 화면을 보며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금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위로였습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개인 부주의로 판명됐습니다. 회사는 안전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금자가 회장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금자는 사고가 나면 직접 유족을 찾아가 사과했었습니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했어요. 하지만 문규는 달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어요.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금자는 계속 상황을 지켜봤어요. 회사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온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도식 전무가 이사회에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무가 아니라 부회장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인 야심이었어요. 문규를 도와 금자를 제거했으니 이제 자신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한 겁니다.
하지만 문규는 그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이도식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생겼어요. 금자는 그 보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금자는 회사 직원들이 모이는 익명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구조조정 명단에 20년 근속자들이 올라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현장 안전 관리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사고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해고된 안전관리자 한 명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작게 보도됐어요.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금자 회장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금자는 그 장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돌아갈 테니.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문규는 단기 실적에 취해 있었어요. 주가가 올랐고 투자자들이 환영했습니다. 언론도 호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모래성이라는 걸. 사람을 버린 회사는 결국 무너진다는 걸. 금자는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과거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세요. 내가 서명한 안전투자 계약들, 하도급 업체와의 약속들 모두 챙겨두세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복귀를 위한 준비였어요. 밤이었습니다. 금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퍼코트는 이제 완전히 말랐습니다.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금자는 그 코트를 만졌습니다. 무거웠던 그 무게를 기억했어요. 죽음의 무게. 사람을 버리면 회사도 버려진다.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문규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회사가 위기에 빠지기를. 그때가 자신이 돌아갈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법무팀에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금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문서들을 찾았습니다. 금자의 개인 사무실 금고에는 중요한 계약서 원본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는 금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10년간 서명하신 안전투자 계약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현장 안전 장비 구매 계약, 정기 점검 용역 계약, 안전교육 프로그램 계약. 모두 회장님이 직접 승인하신 것들입니다. 금자는 그 문서들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마다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규가 그 계약들을 임의로 파기했다는 거였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죠.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사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움직였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사진 몇 명에게 익명의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현 경영진의 법적 책임 검토. 문서에는 문규가 파기한 계약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 안전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이사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한 이사가 문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부회장님, 회장님 사고가 정말 사고였습니까? 두 분이 함께 그날 여행을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사회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문규의 얼굴이 굳었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사의 질문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그 질문을 기억했습니다. 금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문규와 이도식 사이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식은 계속 더 높은 자리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문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둘이 충돌했다고 해요. 이도식이 말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제가 주도한 것 아닙니까? 부회장 자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문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외삼촌, 구조조정을 주도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제 서명이 있어요. 이도식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이도식은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요. 이 녀석이 날 이용만 하고.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금자는 그 소식을 들으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달 반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내부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 예산을 빼돌려 임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감사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어요. 예산 집행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안전 예산으로 책정된 돈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어요. 임원들의 성과급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도식 전무의 계좌가 문제였어요.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사팀 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어요. 문규는 즉시 이도식을 불러들였습니다. 외삼촌, 이게 뭡니까? 문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도식은 당황했어요. 이건 성과급은 정당한 보상 아닙니까? 안전 예산을 빼돌린 겁니다. 횡령이에요. 문규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이도식은 반박했어요. 부회장님이 결제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예산 조정에 부회장님 승인이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동맹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적이 됐습니다. 금자는 이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터졌습니다. 2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금자는 뉴스 속보를 봤어요. 건설 신축 현장 외벽 붕괴. 인부 다수 사상. 금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뉴스 채널을 켰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신축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어요. 구조대원들이 잔해 사이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전 검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설명했어요. 외벽 자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검수 과정을 거쳤다면 발견됐을 문제입니다. 금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사람이 죽었어요.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다음 날 유족들이 회사 앞에 모였습니다. 항해 집회였어요. 금자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유족들이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꾼 건설사 규탄한다. 이금자 회장님 때는 이런 일 없었다. 한 유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남편은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아빠 없이 살아야 해요. 회사는 책임지십시오. 금자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사고를 다뤘어요.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안전 경시한 대가, 대형 참사, 이금자 회장 사후 안전 예산 절반으로 삭감, 구조조정이 부른 비극,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회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SNS에서는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사회 전면 개편을 요구합니다. 주주들이 동요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이사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이사들은 문규를 압박했습니다. 사임하시죠. 이 사태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문규는 변명했어요. 시간만 주신다면 수습하겠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하지만 이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말했어요. 안전 예산을 누가 삭감했습니까? 이도식 전무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도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장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문규가 반박했어요. 이 전무가 안전 예산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어요.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사회는 완전히 분열됐어요. 금자는 그 보고를 듣고 알았습니다. 때가 됐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금자는 할머니와 재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곧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재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걸 말할게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원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금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뻔한 일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가 살려준 목숨, 다 모든 일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이제 가서 잘 마무리하시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금자는 퍼코트를 챙겼습니다. 바닷물에 젖었던 그 코트가 금자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했어요. 서울로 올라갈 차가 준비됐습니다. 금자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자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 바다를 이겨냈으니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을 향해 출발했어요. 복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날 밤이었습니다. 문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지만 문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 주주 요구 사항, 언론 대응 방안. 모두 급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문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문규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밝혀진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문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누군가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방파제에서의 일을. 문규는 이마에 손을 댔어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문규는 이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이도식은 문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둘은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문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방파제에서 자신을 보던 그 눈빛. 놀람과 배신이 섞인 눈빛.
시신조차 거두지 못해 장례도 텅 빈 관으로 치렀던 지난 날. 어머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날 밤 문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재원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서울 거리였어요. 3달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지만 금자 자신은 많이 변했어요. 재원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서울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괜찮겠니? 금자가 물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본 걸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 진실만 말하면 돼. 차는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금자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정문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도 금자를 보면 안 됐어요. 이사회 회의실은 20층에 있었습니다. 금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재원과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회가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금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방파제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죽음의 공포, 그리고 배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문을 열 준비가 됐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규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임하시죠, 회장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규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어요.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수습하겠습니다. 주가도 회복시키고 유족들과도 합의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주주들도 직원들도 국민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3달 전 장례식 영정에 걸렸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강인해 보였습니다. 한 이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어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문규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자는 문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어요. 똑똑똑.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금자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섰습니다. 회장 자리였어요. 앉으시죠, 여러분. 금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이사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자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없던 3달 동안
회사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짧지만 강렬했어요.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는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나눠줬어요. 이사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고 따른 경영의 결과입니다. 서류 첫 페이지에는 사고 사망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희생자들의 이름이었어요. 총 8명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는 10년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금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된 분노였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해고된 직원 명단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버텨준 사람들을요.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이도식을 봤습니다. 이도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도식 전무. 금자의 목소리에 이도식이 움찔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금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도식의 계좌 내역이었어요. 안전 예산을 빼돌려 내 계좌로 넣었지. 배임이야. 횡령이고. 이도식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누나. 아니 회장님. 이건. 하지만 금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너는 회사가 아니라 내 욕심을 키웠구나. 평생 내가 회장 자리를 빼앗았다고 원망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 금자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동생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이도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금자는 마지막으로 문규를 봤습니다. 문규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규야. 금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문규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것 같았어요. 금자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이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어촌마을 방파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방파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금자와 문규였습니다. 방파제 끝에서 멈춰 섰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문규의 손이 금자의 어깨를 밀었어요. 금자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선명하게 포착된 장면이었어요. 회의실에 경악이 퍼졌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문규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CCTV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였죠. 금자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재원이 들어왔어요. 이 학생이 그날 밤 목격자입니다. 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통발을 걷다가 봤습니다. 저 남자가 여자분을 밀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걸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이사들은 재원을 봤습니다. 17살 소년의 진실한 눈빛이었어요. 문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금자는 문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 문규야, 나는 내 어머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들의 목숨을 책임진 회장이기도 하다. 너 때문에 8명이 죽었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니? 문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금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금자가 미리 불러놓은 거였습니다. 최문규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문규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도식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배임 혐의였어요. 회의실에는 금자와 이사들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금자는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 달 만에 돌아온 자리였어요. 이제부터 회사를 바로잡겠습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귀였습니다. 법정 선고일이었습니다. 금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문규, 살인미수 및 사체유기 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7년. 아들이 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문규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형사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석 달 전에 당당했던 부회장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음은 이도식의 선고였습니다. 피고인 이도식,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도식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회장 자리를 탐냈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청석을 나가려는데 문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문규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회장직에 정식으로 복귀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 금자가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금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무너진 것들을 바로잡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직접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픕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감정보다 회사가, 직원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영 방침은 무엇입니까? 금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이 이 회사의 기둥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자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고됐던 직원들을 전원 복직시켰어요. 안전 예산을 2배로 증액했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자를 다시 채용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금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유족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금자는 직접 유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집은 외벽 붕괴 사고로 남편을 잃은 가정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금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낡은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금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자는 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계셨다면 우리 남편이 안 죽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으니 이제 회사 믿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 회사를 좋아했었어요. 회장님 계실 때는요. 금자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금자는 모든 유족을 다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나하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어떤 유족은 문전박대했지만 금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갔어요. 유족들과의 화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진심은 조금씩 전해졌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금자는 조용히 어촌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차를 타고 그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지난 겨울 문규와 함께 왔던 그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겨울과는 달리 봄바람이 따뜻했어요.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서 할머니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금자를 보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금자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기다릴 시간을 주신 것도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바다가 살린 목숨이지, 내가 살린 게 아니야. 재원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전보다 키가 조금 큰 것 같았어요. 표정도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재원이 인사했습니다. 금자는 재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재원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재원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금자는 재원과 할머니를 모시고 바다로 갔습니다. 방파제가 보였어요. 그날 금자가 떨어졌던 그곳이었습니다. 금자는 방파제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죽음의 공포, 아들의 배신. 하지만 동시에 재원의 구조도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도, 그리고 석 달간의 기다림도. 다시 시작이야.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봄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마요. 여기 뭐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금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도 잘 해냈다. 바다가 지켜준 목숨 잘 썼어. 금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금자는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아, 대학 가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거라. 학비는 내가 대줄게. 하지만 강요는 안 한다. 내가 선택해. 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바다를 떠나지 않을래요. 그냥 이 바다를 지키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재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원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차로 돌아가기 전 금자는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교육 후원금이었어요. 재원이 언젠가 마음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금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와 재원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금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바다는 점점 멀어졌어요. 며칠 뒤 재원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재원이 봉투를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 사람 마음이다. 받아라.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아깝지 않을 게다. 재원은 봉투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재원은 여전히 바다에 나가 통발을 걷었어요. 할머니를 도와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원은 방파제에서 통발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봄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재원은 문득 방파제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어요. 여자가 떨어지고 자신이 뛰어든 그 순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재원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원의 눈빛에는 어른의 깊이가 생겨 있었어요. 서울에서 금자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을 걸었어요. 인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금자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들이었어요. 금자는 그 손들을 꼭 잡았습니다. 안전장비 잘 갖춰져 있습니까? 네, 회장님. 다 새 걸로 바꿔주셨잖아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인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금자는 현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어요. 사람을 지키는 게 회사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조개 껍데기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어촌마을 해변에서 주워온 거였습니다. 금자는 조개 껍데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의 기억, 죽음과 재생의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어요. 복수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문규와 도식에 대한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남은 건 회사였고 직원들이었고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어촌 마을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을 재원과 할머니도. 금자는 조개 껍데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어요. 내일 있을 안전교육 프로그램 계획서였습니다. 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창밖 어딘가 바다는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여울목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